감염병과 리질리언스 제3강 7개의 핵심 개념으로 본 한국의 감염병 회복력 제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7개의 질적 기준 지표 중에서 성찰성, 변통성, 통합성까지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잡소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좀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마저 내구성, 가외성, 유연성 그리고 수용성의 측면에서 마저 이제 이 한국 사회와 이제 K 방역의 회복력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기준은 가외성과 강건성이라는 측면인데요. 이제 가외성은 영어로 하면 redundancy인데 이제 남는 것들이죠. 즉 뭐랄까 여력 내지는 이 잉여성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강건성은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충격을 적게 먹냐, 다시 말해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강건하게 버틸 수 있느냐, 맷집이 좋느냐, 아니면 뭐 지난번에는 견고함이라는 표현도 썼었죠. 얼마나 견고하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리질리언스 이론에서는 가외성은 의도된 잉여와 준비된 비축,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면은 좀 평상시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도 적절한 이 다양성의 보존을 통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갖춰질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이 우리의 이 코로나 대비 역량이 굉장히 충분함을 갖추고 그리고 견고함을 갖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부한 의료시설과 설비, 뭐 인적 자원과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의 이 감염병 회복력을 갖춘 어떤 중요한 토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것들이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서 이제 큰 이 힘을 발휘했는데요. 물론 뭐 설비가 항상 남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모빌라이즈해서 적절히 동원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3T라는 것을 이제 강경화 장관이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저는 정말로 이 3T가 가장 교과서고 가장 완벽한 대응책이라고 보는데, 특히 이 추적, 트레이스에 대해서는 뭐 테스트야 말할 것도 없고, 이 트레이스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능력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엄청난 테스트와 트레이스로 자랑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치료를 못하냐? 뭐 우리나라의 완치율 뭐 80%를 넘었다고 최근 4월 하순에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대단히 부러워하시고들 하고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굉장히 이제 타국에 비해서 낮다는 점들이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반증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4월 26일은 일본의 정은경 본부장께서 폭탄 같은 얘기를 하죠. 전 국민의 항체 조사를 하겠다라는 사실을 발표했는데 하반기에 야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는 테스트도 못 하는데 테스트는커녕 뭐 치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이 3T가. 그런데 우리는 이 3T를 훌륭하게 수행해서 다 잡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전 국민의 항체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집단 면역이 형성돼 있고 또 2차 유행, 3차 유행에 대비할 어떤 내구성을 갖추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측면에서 야 우리의 이 로버스트니스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뭐 유학도 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야 우리나라가 좀 솔직히 좀 의료 과잉 아니냐. 물론 이제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굉장히 또 저렴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쓸데없이 병원에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생제 오남용이나 뭐 병원에 너무 자주 간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 뭐 제가 영국에서 무슨 뭐 심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도 뭐 병원에 가려면 뭐 일주일씩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한국이 너무 지금 사실 의료
인프라도 너무 잘 갖춰 있을 뿐더러 너무 의료 과잉이고 쓸데없는 병까지 맨날 병원 가서 없는 병까지 만들어 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우리나라의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OECD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낮추는 게 관건이었죠. 하지만 그런 평상시에 이 남는 자원들이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어떤 본질적인 힘이 되지 않았었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어떤 충분성들, 이 의료의 충분성들이 어떤 충분한 이 가외성으로 한국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역량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한 IT와 어떤 이 정보기술과 정보 인프라에 관한 측면인데요. 이것들이 역시 우리 시스템을 얼마나 이 로버스트하게 만들었나,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나. 경로 추적에 대해서 뭐 인권 문제 등을 뭐 유럽에서 일부 지적하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실제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이 정보 기술들이었죠. 그래서 뭐 비대면 거래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미 다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었고, 뭐 전무후무한 온라인 계약, 이거 온라인 계약도 역시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고, 이 옆나라와 많이 비교가 됐었죠. 그 일본이 너무 재밌는 온라인 계약을 해서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특히 일본에서 뭐 도장 문화를 버릴 수 없다는 뭐, 그리고 오프라인 서류 중심, 그다음 그 꼰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재택근무라고 했지만 사실상 다 출근하는 형태의 어떤 이 폭발적인 이 감염의 기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일본은 이 정보 측면에서 이 시스템이 안전하지가 않아서 문화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균 투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무균 투표,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우리의 사례들이고요. 다음은 유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유연성이라는 게 회복력 이론에서는 뭐 적응력, 모듈화, 그리고 뭐 다액적, 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데, 이 적응력과 모듈화나 유연성에 관한 얘기들은 이미 뭐 경영학이나 산업공학 같은 데서 유연 생산 시스템이나 20세기 후반에 이 다양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적응력을 갖춘 업체들이 살아남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던 건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후속 강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정책학이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회가, 이 사회 네트워크가 얼마나 이 다액적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노드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 다액적이고 협력적이고 분권적인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약들이 이 유연성을, 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대응의 유연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법제도적, 정책적 유연성과 적응 속도가 우리가 대단히 빨랐다는 점이 이 유연성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진단 키트의 빠른 승인과 또 마스크 대란 때 공적 공급 제도, 그리고 이제 1인당 구매 할당 제도, 5일에 한 번씩 살 수 있는 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제도적인 유연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들어와서 상당한 문제점들을 해소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액적 거버넌스에 의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훌륭하게 적재적소에, 그리고 그 어떤 유흥업소 같은 데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정명령들을 적절하게 취했던 점들이 저는 한국의 이 유연적인 대응 시스템에 굉장히 큰 힘을 보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뭐 또 자국민을 외국에서 안전하게 수송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적절한 외교 역량,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제 협력이나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외교 역량들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뛰어난 유연성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 역시 굉장한 이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보여줬는데 이게 거의 기적 같죠, 그렇죠? 이 삼성전자의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중소기업 마스크 생산 공장에 가서 뭐 생산량을 아주 뭐 드라스틱하게 늘려줄 수 있는 이런 기술 협력들을 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연일 뉴스에 보도됐는데 저는 이런 것이 뭐 과거 이제 저희가 경영학과나 산업공학과 시절에 배웠던 이 유연 생산 시스템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민간 부분에서 뭐 필요한 경우에 생활진료시설 그리고 뭐 공공기관들의 연수원이나 대기업의 연수원들을 통한 뭐 이런 의료 자원의 확충부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체계가 이 비상시에 유연하게 이것을 대응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유연성 측면에서 보면은 또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일본이라고 보는데요. 계속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일본이 제도적인 유연성이 지금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뭐 성찰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뭐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특히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가외성 측면에서 일본이 이제 최근에 이 아베 정권, 즉 이제 우파 정권 이후에 뭐 상당히 공공의료 부문들을 좀 민영화시키면서 공공의료 캐파가 거의 한 7년 동안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의료 대란을 낳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 역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뭐 성찰성이나 유연성이나 뭐 그 견고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각각의 독립적인 얘기들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역시 유연성을 지극히 이제 떨어뜨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한 사회가 유연하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새로운 환경이나 위기에 적응력을 갖추게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회복력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용성에 관한 측면인데요. 어떤 우리나라가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지역 봉쇄를 하지 않고 이제 잘 막았었죠. 다른 훌륭한 대만 같은 훌륭한 이제 대응 사례도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기초적으로 입국 금지와 지역 봉쇄라는 어떤 철저한 이제 봉쇄 정책으로 막았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이 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별이나 증오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외국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최근에 이제 중대본에서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분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보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서 일단 감염병 대응을 하자 뭐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타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 이것도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이런 사례들은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싱가포르의 사례죠. 싱가포르가 뭐 섣불리 계약을 해서 감염병이 퍼졌다 뭐 이런 것들이 표면에 드러났지만 뭐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진정으로 싱가포르의 문제는 뭐냐면 차별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 국민들은 뭐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하는 이런 고급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쪽방 같은 그 조그만 방에 2층 침대 4개 겨우 들어가 8명씩 조그만 방에서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어떻게 감염이 안 퍼지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얼굴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아예 안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늘 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수용성이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얘기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3T 정책에서 플러스 P라는 어떤 중요한 파티시페이션, 즉 참여라는 이 중요한 정책이 있죠. 뭐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료진과 구급 인력의 어떤 헌신적인 봉사, 뭐 공공부문과 기업들은 물론이고 뭐 시민공동체, 지역사회 등 전 국민의 참여와 노력, 뭐 마스크의 나눔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 그다음 뭐 기부의 행렬, 뭐 착한 건물주, 고용을 유지시키려는 노력, 뭐 이런 식의 경제적 배려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고요. 뭐 지역 공동체가 뭐 마스크도 나눠주고 뭐 서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챙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겠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회복력의 이 대미를 장식하는 이 수용성과 참여, 이것이야말로 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회복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회복력의 7가지 질적 기준으로 평가한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의 회복력은 뭐 대단히 회복력이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저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는 뭐 제가 회복력을 연구할 필요 없이 이미 우리가 회복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이런 즐거운 상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염병 위기와 회복력이라는 제목으로 이걸 했는데 사실 회복력에 대한 개념들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러 가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복력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제 후속 강좌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특히 아직도 드리는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마디즘, 즉 뭐 유목민 이야기라든가 유목민의 회복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의 회복력을 바라보는 이 개념들과 그리고 또 이 복잡계 과학이나 이 이공계 쪽에서 또 바라보는 또 회복력의 개념들이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들인데 그런 학제간 아까 말씀드린 뭐 자기조직화나 아니면 이 뭐 다액적 거버넌스 같은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학제간 용어들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강좌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과 코멘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